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오늘 좀 늦잠 잤어. 항상 목요일 수업 끝나고 나서. 또 스터디 있으신 분들은, 저도 어제 한 8시 정도에 여기서 나서서 집에 도착하니까 9시인데 밥을 9시 반에 먹었어요. 샤워하고 나니까 그냥. 근데 또 일찍 또 잠이 안 들어요. 이상하게 뒤척뒤척하고. 그래서 항상 이 금요일 반이 피곤하긴 합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했나? 예, 이 정도로 내가 정신이 없어요. 고전문학반, 그 교과서반이죠. 고전문학 교과서반을 개설을 했고, 3, 4월에 우리가 현대문학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살폈었죠. 고전문학반의 목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현대어 해석 잘하자. 그것만 하시면 돼요. 사실 그 2014학년도 이후에 서술형 기출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중에 같이 살펴보기도 하고, 또, 객관식 기출문제라든가 그 이전에 나왔던 2008학년도 이전 기출문제를 또 중요한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볼 텐데, 사실 고전 기출문제가 현대문학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자의 정서를 묻는 문제는 현대 시에서도 나오듯이 고전 시가에서도 똑같이 묻습니다. 그다음에 소설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 그 인물의 성격을 묻는 문제는 현대 문학에서도 마찬가지고 고전 문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동일해요. 그래서 현대 문학, 그러니까 고전 문학을 위한 특별한 방법은 없다. 현대 문학 공부하듯이 하면 됩니다. 알겠죠? 다만 이제 가사문학 작품은 현대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최근 그 기출문제들, 2014학년도 이후에 최근 기출문제들에서 이 고전 시가에서 가사가 어렵게 나온 경우가 아닌데, 아니 이런 문제를 못 맞춰 하는 2점짜리 문제 있어요. 서술형인데 작성 방법에서 뭐 한두 개의 작성 방법에서 2점짜리 작성 방법이 있거든. 그 작성 방법이 찾았어라. 근데 거의 한자어예요. 그래서 현대어 해석을 가사만 현대어 해석을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의외로 가사가 길죠. 관동별곡 전장을 다 한번 읽어본 적 있어요? 없죠. 아니 학생들은 그렇다 쳐. 전장을 다 안 읽어봤다고 쳐. 아니 가르쳐야 할 교사가 관동별곡의 전장을 한 번쯤은 그래도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치? 여기는 지금 금강산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전경이야. 여기는 지금 강원도 동해바다가 본 전경이야. 교과서에 수록된 것은 그 중에 이렇게 짧은 장면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긴 가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 현대어 해석을 하셔야 한다. 그리고 예전에 기출문제에서 뭐 소동요의 향과 해동 문제 같은 것들이 문법 비슷하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해동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학문적인 논란이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문적인 논란이 있는 문제들이 고전문에서는 걸려요. 고전에서는 해동 논란, 해석 논란이 많아요.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에 따라서 쟁점들이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그냥 교과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작품론은 부교재로 고전시가 작품론. 고전시가 작품론은 작품론이에요. 근데 그 작품론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항상 작품의 앞부분에 쟁점이 나와요. 쟁점. 학문적 쟁점. 그게 언제부터냐? 일제시대 때부터. 일제시대 때 학자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학자, 그 다음 최근에 신진학자들의 논쟁점. 근데 그런 문제들은 임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 출제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이것은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보편타당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출제자가 이렇게 지금 본단 말이야? 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기가 주어져 있어요. 보기. 근데 의외로 보기가 주어져 있는 고전문학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현대문학은 그래도 좀 있어요. 그리고 그 많지 않은 보기가 있는 고전문학 기출문제들도 조차도 변별력 있는 문제가 한 문제도 없어요. 근데 보기만 잘 해석하고 해석된 보기를 작품에 적용만 하면 돼. 그 시간, 한 문제당 8분이거든요. 보기 읽고, 읽었던 보기를 작품에 적용하고, 적용한 그 결과를 서술하는 시간이 8분인데 그 8분 내의 시간만 좀 촉박할 뿐이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전에 뭐 알파와 오메가는 없어요. 현대문학하고 똑같아. 현대문학에서 묻는 그 기출에서 묻는 출제 방향이 똑같다. 똑같고 다만 작품만 이게 고전이기 때문에 현대화 해석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익숙한 작품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내가 공부했던 익숙한 작품이 나오리라고 하는 그러한 황당한 자신감은 버려라. 선생님, 그러면 왜 작품을 보는 거죠? 이걸 표준 모델로 삼아서, 표준 모델로 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그 OT 자료 일적 부분에 있는 2022학년도 서술형 문제였던 정수정전 문제입니다. 굉장히 낯선 작품이에요, 이 정수정전은. 근데 이 정수정전은 어떤 내용이냐면 남성보다도 더 뛰어난 귀중 여자가 그 남성의 신분상 우위에 있고, 그 다음 가족 관계상 부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순적인 거야. 이런 모순된 그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남편과 겪는 갈등, 그 갈등 장면들이 여기서 도드라지게 나와요. 근데 이 정수정 전에 읽어보시면 정수정과 장현이라고 하는 그 정수정이 귀중에 연약한 여자, 부녀자로 나오고, 그 다음에 장현이 남편인데, 그 남편과 정수정 간의, 장현과 정수정 간의 갈등 관계가 후반부에 도드라집니다. 근데 요 문제는 원래 교과서 수록 작품이 3쪽 부분에 보시면 홍계월전이라고 하는 작품과 거의 유사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홍계월전이 똑같아요. 스토리가 똑같고 인물의 관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 있는데 관직에서는 오히려 남편보다 더 우위에 있는 그 직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모순 관계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 이 홍계월전이고, 그리고 이 홍계월전도 여러분들이 낯설다고 하면 박씨부인전이라고 들어보셨죠? 박씨부인전은 남편 부부 관계는 나오지 않는데 남자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여성의 전쟁 활약상, 병자호란 당시의 활약상. 그러니까 그러한 기존의 대표 모델이라고 하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 대표 모델의 작품들을 알고 있다면 이 정수정전 문제는 스토리를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스토리를 파악하는 순간 홍계월전과 비슷하게 물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고전작품을 그러면 뭐 나오리라고 보장도 안 돼 있는데 왜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수록작품이나 아니면 개론서에 있는 고전시가 작품론을 공부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기존에 있었던 작품의 그 모델을 삼아서 그 작품에서 묻고 있는 그 논점 그대로 작품만 달리 나올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전 공부를 하실 때에는 그냥 작품의 양적인 측면,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작품 양으로 승부하지 마세요. 그냥 오로지 교과서 수록 작품이에요. 오로지. 그리고 그 교과서 수록 작품을 모델로 해서 적용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수정전 문제는 제가 그 사례를 들으려고 이미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던 그 유사한 스토리와
심지어는 인물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논점도 비슷해요. 논점도 가족 내에서는 부부관계인데 관직에서는 상하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부부관계에서는 남편이 더 우위에 있겠죠. 가부장제니까. 그런데 관직에서는 여성이 더 우위에 있는 거야. 이 모순의 논점을 홍계월 전에 교과서에서 논점으로 삼았듯이 정수정론도 똑같은 논점으로 삼는다. 그런 문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넘겨보시면 활동 2번이 있는데, 이 홍계월 전에 활동 2번이 22학년도 정수정전의 논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는 여성인데 그 여성의 능력을 바라보는 등장인물들, 임금이 아니면 신하들이 아니면 남편이, 그 다음 그쪽 부분에 보시면 또 활동 2-2번에서는 보기자료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 보기자료는 어떤 거냐면 조선 후기의 여성의식의 성장. 그러니까 가부장제 사회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여성의식은 성장된 상태에서 남존 여비와 그 다음에 충군 사상의 당대의 유교적 이념의 벽을 소설 안에서는 어떻게 그 모순관계를 드러내고 있는가, 그걸 보기로 이제 주어져 있어요. 이게 또한 마찬가지로 정수정전의 논점하고 유사합니다. 이 활동만 잘 하셨다면 너무 쉬운 문제. 그리고 스토리를 파악하는 것도 너무 쉬워요. 이미 익숙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대표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그 고전 문학의 전형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현대 문학에서는 다룰 수 없는 전형적인 문제들. 한 2가지 정도로 살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장르 문제예요. 장르 특성 문제. 그 다음 2번째 문제는 현대문학에서도 다뤄지지만, 고전문학에서 조금 더 강조되고 있는 게, 창작 배경. 이건 이제 사회문화적 배경입니다. 시대적 배경일 수도 있고, 현대문학보다도 훨씬 더 고전문학은 창작 배경이 더 강하게 작동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대문학은 작가 이름이나 작품 제목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는 텍스트만 주어진 상태에서 구조론적으로 분석을 많이 요구해요. 분석을. 근데 고전문학은 텍스트 자체가 현대어가 아니고, 그리고 이 텍스트가 예를 들자면 상고시가, 향가와 같은 경우에는 배경설화가 있어요. 배경설화가. 그래서 그 배경설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작품을 해석해야 돼요. 해석. 분석이 아니라 해석. 그리고 분석은 현대어 같은 경우, 현대어 텍스트일 경우에는 분석이 가능하지만, 과거에 지금 한자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고전문학은 분석의 한계가 분명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독 논란이나 해석 논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창작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시대적 배경이죠. 가령 예를 들자면 어떤 시조가 있어. 그럼 이 시조는 시조 자체의 텍스트가 아니라 이 시조가 향유됐던, 여기서 이제 창작이란 향유하고 유사하지는 않지만 같이 쓰입니다. 이유가 뭐냐? 보통 우리가 창작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창작이야. 근데 고전문학에서의 창작은 창작과 향유가 동시에 일어나요. 이 향유라 소비입니다. 소비. 수용자 입장이야. 수용자 입장. 그것을 쓰는 거야. 써.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노래로 예를 들게. 노래 부르는 사람과 노래를 듣는 사람이 분리돼 있지. 창작자와 대중 소비자는 분리돼 있잖아. 근데 고전문학에서 시조는 창작자하고 향유자가 분리돼 있었을까? 우리가 돈 내고 들어? 시조를? 옛날에. 가사도. 아니었지. 다, 술자리에서나 특정한 자리에서 그것이 향유됐었어. 근데 창작하면서 향유한 거야.
소비된 거야. 그래서 창작과 향유는 고전 문학에서는 구분할 수는 없는 거야. 현대 문학에서는 구분이 가능해. 우리가 돈 내고 창작자의 작품을 사서 읽어. 독자 따로, 그 다음에 창작자 따로야. 그런데 과거에는 창작 계층이 향유 계층이고 향유 계층이 창작 계층이야.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 고전 소설 가운데에서 영웅 군담 소설류들 있잖아. 유충열전 대표적으로 작가 몰라. 누가 이 유충열전을 지었는지 몰라. 그런데 모르는데 그 유충열전을 좋아하는 계층이 따로 있어. 그게 몰락 양반들이야. 왜 몰락 양반들이 유충열전을 좋아했을까? 주인공이 잘 살다가 몰락했어. 그래가지고 몰락한 지점에서부터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작품이야. 얼마나 좋아했겠어, 몰락 양반들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결국에 몰락 양반들이 창작했을 것이고 향유도 그 사람들이 했을 거야. 근데 워낙 몰락 양반들이 많이 읽다 보니까 이렇게 한글이나 한자를 모르는 그러한 민중들도 백성들도 구술로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대중들에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어요. 아무튼 창작 배경이 중요하고 작년도 기출문제의 시조 문제, 정몽주, 그 다음에 이방원, 작년도 시조 문제가 있어요. 그 유명한 게 있잖아요. 이방원의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또는 정몽주의 단신가. 이게 마찬가지로 하여가와 단신가의 텍스트만 나왔던 게 아니라 그 앞뒷부분의 배경서라. 이방원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서 이 텍스트를 창작했다. 의도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여기서 창작 배경,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는 것은 현대문학보다도 더 중요해요. 현대문학은 이 작가가 어떤 시대적 배경하에 이 작품을 창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보충적인 측면이 강한데, 고전은 보충이 아니라 중요해. 그 텍스트를 해석하는데 중요해. 그래서 교과서의 학습 활동들을 보면 거의 전부 다 활동 문제가 필수적으로 창작 배경이 있어. 그리고 이 창작 배경 파악이 학생들 수준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항상 보기 자료가 주어져. 항상 보기 자료가. 아니면 작품의 앞뒷부분에 다른 자료가 주어져. 그 다음에 이제 장르 특성 같은 경우에는 현대 문학에서는 장르 특성이 묻는 문제가 없어. 장르 특성 자체를 묻는 문제를. 예를 들면, 현대시에서 시적 화자의 정서, 태도, 이것을 묻는 문제는 장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서정갈래 일반이야, 일반. 그래서 이건 고전시가든 현대시든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묻는 문제는 동일하게 적용돼. 근데 여기서 장르 특성의 이 장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 장르를 갈래라고 옮겨, 번역어가. 그리고 우리 교과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는 그냥 갈래라고 배워. 그 갈래는 기본 갈래와 그 다음에 역사적 갈래, 이 두 가지가 있어. 그리고 이 기본 갈래가 우리가 서정, 서사, 극, 교술이라고 하는 4대 구분법으로 학습하지. 근데 이 서정 갈래 안에 역사적 갈래는, 고전시가의 서정 갈래의 역사적 변천은 상고시가, 향가, 소교, 시대별로 시조, 가사. 그 다음에 현대에 이르게 되면 현대의 대표적인 서정 갈래가 뭐죠? 시. 개화기 시가 거쳐서 신채시 거쳐서 시야, 시, 현대시. 이해했어요? 그럴 때 그냥 서정 갈래의 일반적인 문제는 화자의 정서 및 태도지만, 역사적 갈래 안에서 예를 들자면 향가 하면 이 향가의 장르 특성을 따로 고전에서는 묻는단 말이에요. 이 향가 한 편을 가지고서 시적 화자의 정서를 묻는 문제도 있지만, 향가가 가지고 있는 장르 특성, 고려소교의 장르 특성, 이걸 따로 묻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따로 묻는단 말은, 지울게, 역사적 갈래와 관련된 사전 지식이 필요해. 이런 사전 지식의 문제는 단순 기입형 문제로 많이 나와. 예를 들자면 가령 향가의 장르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분절 구조.
3분절 구조, 3분절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3단 구조. 그리고 이 3분절 구조의 마지막 3단, 마지막 세 번째 장에서 낙구라고 하는 감탄적 어사가 있어. 이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시조에. 근데 중간 과도기에 고려소교, 단연체 고려소교에. 이게 기입형 문제로 출제된 바가 있어. 또 고전 소설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우리가 이게 고전 소설이야! 라고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는 고전 소설이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실려있는 이생규장전이야. 5편이 실려있어. 5편. 금오신화라고 하는. 근데 그 5편 가운데서 만복사적 포기하고 이생규장전 이 2편을 소설로 인정하는 게 대부분이고, 나머지 3편은 소설이 아니라 김시습의 개인적 경험들을 스필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 교술관례로. 아무튼 이생규장전은 보편타당하게 고전소설의 출발이야. 근데 그게 어느 시대냐? 조선시대, 세종 때야. 조선시대, 세종 때. 1400년, 그러니까 15세기야. 그럼 그 이전에는 그럼 소설이 없었어? 있었어, 이야기는. 근데 소설이라고 하진 않아. 이해했죠? 근데 그 고려시대 때도 이야기는 있었겠지. 근데 소설이라고는 하진 않는 이야기들. 예전부터서 이야기로 전해져 왔던 것이 한자로 기록돼. 고려시대 때. 그게 일종 설화야, 설화. 그 설화 안에 신화전설 민담이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고려시대 때 반짝 나왔던 고전 소설이 아닌, 하지만 운문이 아닌, 시가가 아닌 이상한 그 장르가 하나 있어. 정말 이상해. 그걸 교술로 보시는 분도 있어. 그게 뭐죠? 가전체. 가전체. 근데 이 가전체의 말하자면 장특성. 이걸 뭐 최근에 나온 기입형 문제는 탁전, 가전의 특징을 알고 있느냐. 답이 탁전하고 가전이야. 그 용어를 써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게 이 또 고전 문학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 지식마저도 무슨 우리가 논문 읽고 개론서 읽고 없어. 오직 5, 6월 교과서반의 목표는 교과서에서 이 장르 특성의 사전 지식을 어느 정도까지 배우느냐 이거지. 근데 의외로 수준은 높아. 의외로. 왜냐하면 우리가 고전 문학 작품이 많이 나온 학교급이 중학교가 아니야. 중학교 해봤자 홍길동전이거든. 갈등의 양상은 그 정도로 배울 때. 거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고2 문학 교과서야. 고전 문학 작품. 고1에서는 기본적인 몇몇 대표 필수 작품 같은 것도 좀 다르고, 거의 대부분 고2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고2 정도의 수준이니까 교과서의 학습 활동들이, 사전 지식들이 의외로 많아, 의외로. 예를 들면 충신 연주지사. 교과서에서 배워. 충신 연주지사를. 그리고 교사용 지도서에도 소개되어 있고. 그래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서 제시된 문학사적 사전 지식. 그리고 이제 이 사전 지식을 조금 더 갖추고 싶다면 추천드릴게. 조동일의 한국문화통사 6권짜리를 봐. 아니, 근데 그 조동일 한국문화통사는 정말 보편타당해서 수능 출제진들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내곤 한다고 해요. 심지어는 보기가 한국문학통사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보기가. 그러니까 한 개별 저자야. 조동일 교수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선생님이라는 한 개별 저자인데, 한 개별 저자의 개론서가, 아니, 수능 출제위원들조차도 보기 지문으로 낼 정도로 보편타당한가? 예스. 왜냐? 그때까지 학문적 축적을 그냥 모두 집대성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6권 안에. 아니, 그렇게. 한국사가 아니야. 한국 문학사야. 근데 그게 6권이야. 내가 한국사 6권이면 인정해. 그리고 한 권도 이렇게 두껍지. 사세요. 왜? 어차피 현직 교사 되면 여러분들이 책꽂이에 집에서든 교무실에서든 꽂혀져 있는 게 자습서, 참고서가 아니라 뭐죠? 그럴듯해 보이는 하드커버 장정으로 되어 있는 한국문화통사, 권영민의 한국현대문학사, 하드커버 해야 돼, 하드커버. 그 정도 하고 그냥 수필집 한 권 쫙 이렇게 꽂혀져 있어야 되잖아. 좀 있어 보이잖아.
우리 선생님, 역시 우리 선생님이야. 그치? 한국문학 통사 6권도 아니고 그냥 그 중에서 한 3권 정도. 또는 별책 6권 정도. 사세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문학 통사는 저는 저희 학부 때는 한국문학 통사가 그 개정 정보가 많이 돼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학부 때는 2번 개정될 때 한국문학 통사를 좀 가지고 있는데 많이 이제 개정되어서 그 내용들이 많이 변화가 됐죠. 왜냐하면 학문적 축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사놓으면 그냥 그거 발판으로 해서 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있으신 분들은 어떤 특정한 장르가 다뤄지거나 특정한 작품이 다뤄질 때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리고 해당되는 작품이 아니더라도 이 장르가 다뤄질 때 아까 말씀드렸던 영웅 군담 소설류들이 다뤄진다면 교과서에서는 유충열전을 배우고 있는데 영웅 군담 소설의 보기가 나오면 그냥 조동의 한국문학 통사에서 영웅 군담 소설 쪽으로 가서 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정도. 그리고 이 없어. 아셨죠? 그래서 개론서 중심의 사전 지식도 넓히지 않는다. 오직 교과서. 만약 넓힌다면 교과서를 기반으로 해서 넓힌다. 충신 연주시사. 이거 무슨 뜻이야? 개론서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그 정도. 근데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는 우리가 따로 개론서를 찾지 않아도 CD롬으로 주잖아, 교사용 지도서는. 거기에 엄청난 보충 자료가 많아요. 진짜 많아. 거기에는 논문에서도 이렇게 발췌한 것도 있고, 또한 개론서에서도 발췌해가지고 내가 찾지 않아도 충분하게 그 CD롬으로 주고 있어서 여러분들 현직 교사로 이제 계시게 되면 따로 찾아볼 필요는 없어요. 그 정도. 아무튼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가운데서는 사전 지식을 많이 보지는 않을 것이다. 오직 해봤자 고전시가 작품론 정도? 이 개론서는 참조할 것이다. 필수적으로. 제가 필수적으로 개론서는 한 3권 정도로 소개해드렸죠. 현대문학에서는 현대시 작품론, 그 다음에 고전문학에서는 고전시가 작품론, 모두 다 작품론이에요. 그리고 문학사는 권영민 한국현대 문학사,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고전문학사는 조동의 한국문학 통사, 그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는 넓히지도 않고, 고전시가 작품론은 이왕 5, 6월반 문학반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꼭 구입하셔서 해당되는 작품의 교과서 학습활동을 우리가 하게 되면 꼭 복습하실 때 그 개론서 저자는 그러면 이 작품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꼭 읽어보시면서 따라오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특정한 기출문제, 예를 들어 안민가 문제가 있어. 최근 2014학년도 이후에 나왔던 안민가 문제. 이 안민가 문제의 지문이 이 고전시가 작품론에서 나왔어요. 지문이. 꼭 그것 때문에 보라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창작 배경도 교과서에 수록되거나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된 정도만 창작 배경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아무튼 교과서야. 이런 것들이 현대문학하고 조금 더 변별력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은 뭐냐? 그 OT 자료의 일적 부분에 보시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출제자의 의도와 논점이 중요하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작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황조가 알아 몰라? 알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황조가를 이렇게 봐야 한다라고 하는 출제자의 의도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의도와 논점이 맞게. 그럼 교과서에서는 황조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확인하자. 그래서 교과서 수록 작품과 학습 활동은 분명히 그 집필진의 그 분명한 수록 의도가 존재한다. 황조가를 학습 활동으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황조가를 왜 이렇게 보는가? 아, 교과서 저자들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 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봐야 한다. 아셨죠? 중요한 건 교과서 집필진의 분명한 수록 의도가 드러난 학습활동.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야. 그 다음에 답안소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금 답안소설 연습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시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여기는 이 학습활동은 항상 예시답안이 들어있지. 있지? 학습활동 자체를 소설형 문제 작성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이 예시답안은 누가 만들었냐면 집필진들이 만들었어. 근데 이 집필진들은 누구냐? 교수 플러스 교사. 근데 이 교수와 교사는 지금 임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출제진, 검토진. 그러니까 말하자면 출제진과 검토진으로 활약하는 이 교과서 집필진들이 만든 예시답안이야. 그러므로 당연히 그 예시답안은 답안이 이렇게 구성돼 키워드가 이렇게 박혀 있어야만 하는구나. 기술 방식이나 진술 방식 같은 것들도 예시답안을 통해서 보시고 때로는 어떠한 학습활동이나 어떤 예시답안은 이거는 마음에 들지 않아. 활동 문제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이 활동에서는 이 답안이 도출될 수 없어. 좀 그런 것들이 있긴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주 그 디테일한 눈을 통해서 구분을 하시면서 가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OT의 마지막 부분에 학습 계획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강의 계획안인데 이 강의 계획안을 보시면 강좌 제목이 교과서 학습활동 변형 문제 풀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과서 학습활동이 워크북 형태로 나갈 겁니다. 현대문학반 들으신 분들은 그 워크북을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워크북 형태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교과서 학습활동 문제를 드릴 거예요. 워크북을. 아마 오늘은 워크북이 지금 나가지 않았죠? 기출문제만 지금 있나요? 아니면 워크북이 있나요? 그렇죠. 활동 요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게 워크북이야. 이 워크북이 나가는데 이 워크북은 그냥 이 교과서 여러분들의 그 교재에 있는 작품과 그다음에 뭐죠? 학습활동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학습활동 약간 변형시켰어요. 예를 들면 1쪽 부분에 보시면 성민곡이 나오고 이쪽 부분에 넘겨보시면 성민곡의 그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그대로 내되 약간 제가 변형시켰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임용문제 스타일로 무엇인가를 서술하세요. 무엇인가를 제시하세요. 무엇인가를 쓰세요. 아셨죠? 그리고 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활동들을 전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활동들만 실어놨어요. 가령 3쪽 부분에 목표학습 문제 3번에 해당되는 거. 이 작품과 다른 글을 바탕으로, 다음 글을 바탕으로, 이 다음 글이 3쪽 부분에, 워크북 3쪽 부분에 보시면 3번에 이 작품과 다음 글을 바탕으로 이때 이 다음 글을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복이를 읽어보면 정철의 송민곡은 작가가 당쟁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있을 때 지은 작품이다. 이게 교과서 학습활동의 복이로 나와. 봐. 여기가 무엇에 해당돼? 요거야, 요거요. 요거야. 이런 식으로 아주 중요한 학습활동들을 제가 주고서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서 당대의 작가가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여성 화자에게 의탁해 나타내는 이러한 기법을 뭐라고 그와 같은 기법으로 되어 있는 문학 작품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해요? 충신 연주지사라고 해요. 충신 연주지사. 남성 작가가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자신이 관직에서 쫓겨난 그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여성 화자에 의탁해서 읊은. 그래서 이 3번 활동 같은 그런 문제들은 이게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 학습 활동이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뭐랄까? 그 난이도가 있어. 근데 이런 것이 임용 문제야.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효과를 서술하세요라고 할 때 그 효과 부분의 예시 답안은 교과서에 있어. 그럼 이제 이 워크북을 가지고서 계속 복습하시면서 이것만 가지고서 마치 소설형 문제 쓰듯이 여러분들 연습을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워크북에는 제가 공을 많이 들인 거야. 진짜 공 많이 들인 거야. 아니, 선생님, 이거 작품하고 학습 활동만 딸랑 이렇게 가지고 온 거 그냥 긁어오면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변형시켰다고 말씀드려요. 변형. 컨트롤 C 하더라도 우리 임용 문제에 맞게 마치 보기가 있는 것처럼 기입형 문제처럼 하듯이.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칙적 부분에 넘겨보시면 가시리하고 유리창 작품을 다루고 있는 교과서 학습활동의 칙적 부분의 2번 문제에서 학생들의 가실이나 유리창에 대한 그 감상 부분을 주고 그 다음에 기억 니은에 들어갈 말을 찾아 쓰라는 문제로 이렇게 변형시켰잖아. 이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 기입형 문제로. 이해하셨어요? 학습활동을 약간 저게 변형시킨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설용이나 이제 기입형으로 제가 학습활동을 변형도 시켰지만 두 번째 그 프린트물, 고전시가 문학사 상고시가 프린트물, 얘만 드리겠습니다. 얘만. 조금 이따가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고. 보시면 상고시가의 구지가가 있습니다. 두 번째 프린트물, 고전시가 상고시가의 프린트물, 워크북, 활동요약, 두 번째 활동요약, 워크북, 상고시가 구지가 찾으셨어요? 그럼 이제 이 구지가는 교과서에 실려있는 이제 원문 텍스트하고 배경서라 주고 나서 다음 장 보시면 이쪽 부분을 보시면 또 마찬가지로 학습활동이 쭉 있어요. 그런데 3쪽 부분에 보시면 뭔가 하나가 더 붙어 있죠. 꼼꼼히 읽기 해가지고 지도자의 강림을 요청하다. 이게 뭐냐? 이게 고전시가 작품론 개론서에 나와 있는. 아셨죠? 근데 물론 저는 수업을 위해서 3쪽에 지금 실어놨지만 여러분들은 고전시가 작품론 개론서를 반드시 구입하셔서 교과서에서 오늘 배웠던 이 작품에 대한 개론서 내용이 무엇인지를 복습하실 때 확인하시고 꼭 고전시가 작품론은 이렇게 있죠. 예를 들면 뭐 꼼꼼히 읽기, 그 다음에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기, 쟁점, 그 다음에 꼼꼼히 읽기, 그 다음에 나아가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마 적용일 거예요. 상호 텍스트적인 맥락.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전시가 작품론의 이 꼼꼼히 읽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작품 분석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앞에 나오는 이 쟁점 부분은 문학사적인 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이니까 이건 그냥 무시하시고 그 다음에 적용 부분도 약간 제가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볼 수도 있어요. 적용 부분도 또.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이야. 그 3쪽 부분의 구지가는 꼼꼼히 읽기가 구지가에 대한 분석 부분이 꼼꼼히 읽기. 구지가를 어떻게 분석하는가. 근데 그 다음 꼼꼼히 읽기 다음에 엮어 읽기라고 되어 있네. 뭐라고? 엮어 읽기라고 되어 있는 요 파트가 엮어 읽기. 이렇게 되어 있고 3쪽 부분에 엮어 읽기 보시면 설득 전략으로서 협박 주술 해가지고 이 노래는 각행이 호칭 명령 가정 위협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문제 무슨 문제냐? 구지가가 가지고 있는 호칭 명령 가정 위협의 구조. 이 구조가 4쪽 부분에 넘겨보시면 이 개론서 필자에 의하면 이와 같은 구조는 위협 주술로 하면서 밑에 보시면은 설색계가에서도 그 다음에 또 속척가에서도 구전 동요에서도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이런 내용도 쭉 나와요. 혼자서 읽으면 이게 잘 안 보여. 근데 이게 기입형 문제로 출제된 바가 있어요. 알겠어요? 호칭 명령 가정 위협의 전통 해가지고 향가 해가에 영향을 미쳤어. 물론 이것을 몰라도 이와 같은 그 전통을 이와 같은 개론서의 내용들을 몰라도 그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었지만
개론서에서는 구지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위협주술이다. 그 논점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라 이거지. 그리고 교과서에서도 과연 호칭명령, 가정위협의 위협주술이 중요하게 다뤄지는가? 그것도 확인해야 돼. 가령 예를 들면 이쪽 부분에 보시면 이쪽 부분에 목표학습의 2-2번 2-2번에 구지가가 위협적 어조로 불리어진 이런 학습활동이 있죠. 무슨 어조? 이 논점이 교과서의 학습활동이야. 근데 개론서도 위협적인 어조에 주목하고 임용문제도 위협적인 어조인 호칭명령 가정위협을 구지가와 해가 이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어. 이렇게 교과서 오케이? 봐. 교과서 플러스 뭐죠? 개론서. 오직 교과서를 기반으로 개론서 보고 플러스 뭘 본다? 기출. 이게 오류 교과서반의 핵심이에요. 더 이상 넓히지 마. 선생님, 조동일 한국문화 통사는요, 잠 안 오면 봐. 이 개론서는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는 고전 소설 교육론, 산문 교육론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고전 산문 교육론은 작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중요한 작품들이 다 들어있어서 6월 달에는 산문, 고전 산문 파트 할 때 산문 교육론을 이렇게 여러분들 또 구입하셔야 돼. 물론 저는 수업을 위해서 거기서 발췌해가지고 같이 읽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를 들면 우리 교과서의 상고시가에 해당되는 게 있어. 우리 교과서의 상고시가는 구지가하고 공무도화가만 교과서에 있어요. 근데 개론서는 구지가, 공무도화가, 그 다음에 뭐 하나가 더 있어? 황조가가 있어서 황조가, 개론서에 나와 있는 황조가는 지금 안 읽고 넘어가. 이런 경우가 있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개론서에서 확인하지만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작품인데 개론서에는 실려 있네. 이건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 하셔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구지가의 공무도가의 학습활동을 할 때 황조가가 일부 다뤄져. 그러면 개론서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개론서에만 있는 작품들이 있어.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론서를 보면서 지금 시간이 있으면 나머지는 보고 지금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개론서에서 확인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워크북에서 제가 개론서의 내용을 혼자서 못 읽을까 봐 항상 이렇게 밑줄을 그은 내용들을 주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프린트물보다는 책으로 가지고 와서 해당되는 부분을 읽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개론서 어차피 개론서 집필진이 그 임용 출제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임용 출제 만약 이분이 임용 출제로 들어갔다면 이 작품은 이 논점으로 출제자의 의도가 중요한다고 했지. 이 작품을 이러한 의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개론서로 우리가 짐작해야 돼. 그리고 이제 교과서는 보편타당하잖아. 특정한 학자의 주장이 아니잖아. 그래서 교과서는 이렇게 보는데 개론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 공통점과 차이점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워크북이 계속 나갈 거야. 계속 나갈 테니까 이 워크북만 잘 모아놨다가 나중에 7, 8월, 9, 10월 달에 시간 있을 때마다 여기는 이제 답안이 없으니까 문제 풀면서 답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인데, 아직 죄송스럽다는 일단 말씀을 좀 더 드리고, 다시 그 OT자료 12쪽에 가시면 강좌 제목에 교과서 학습활동의 변형 문제를 워크북으로 주고 강좌 특성에서 학습활동 문제, 그 다음에 고전문학의 필수작품의 개론서 보충, 그 다음에 장르 지식을 반드시 교과서 수준에서는 정리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목표야. 그리고 이제 그 5월 달에는 고전시가,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고전산문.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시간은 이렇게 되고, 그 수강생 특징은 식기능 문학기출 해설 특강. 죄송해요. 일단은 이거는 제공이 됩니다. 제공이 돼. 근데 교재가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프린트물로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 프린트물로 다운로드 받으시고. 물론 여러분들에게 수업 중에 5, 6월 고전시가와 관련된 기출문제 프린트물이 나갈 거야. 이게 이제 교재가 만들어지기 전 지금 프린트물이야. 그래서 기출 프린트물이 나갈 거예요. 이거는 최근 2014학년도 이후 작품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객관식 기출 2차 문제들, 2008학년도 이전 문제들 이게 교재로 나오기 직전에 지금 얼른 그래서 수업은 해야 되니까 이 프린트물로 나갈 것이고, 교재가 이제 좀 완성이 돼서 출판사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 출간되게 되면 그 기출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한 6월경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교재로 나오기 전에는 아무튼 이게 기출 문제만 있는 거 아닙니다. 기출 프린트물은 기출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예시답안, 그 다음에 출제 논점, 그 다음에 웬만한 그 객관식 기출 문제들,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2008년도 이전 서술형 문제들을 전부 다 실어놨어요. 이게 프린트물로 나가니까 좀 불편할 거예요. 그래도 이제 수업을 위해서는 필요하니까, 이거 프린트물로 기출을 보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교과서 수록작품 목록이 있습니다. 이 수록작품 목록은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제가 그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에 수록된 교과서 출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출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자면 조금 더 넘기면 한 장 더 넘기면 고전 3부 문학사. 고전 3부 문학사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 전기 영웅 군담 소설. 그 부분에 가령 예를 들면 전기 소설의 1. 이생규장전. 이건 교과서에 새 출판사의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이생규장전이. 근데 옆에 관련 기출이 중요합니다. 이 수록된 출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97년, 2009년 모 2차, 2013, 그 다음에 최근에 2020학년도. 동일 작품이 여러 번에 걸쳐서 출제됐다면 동일 테마가 중복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 기출을 확인하셔야 돼요. 수록작품 목록을 주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넘겨보시면 참고. 한 장 더, 한두 페이지 정도 넘겨보시면 참고. 참고를 보시면 고전시가 작품론 수록작품 목록. 자, 이거는 개론서 고전시가 작품론의 수록작품의 목록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배울 때 고전시가 작품론의 수록작품 목록을 확인하셔서 개론서에도 있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기출문제가 옆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이 작품이 이렇게 기출되었다. 꼭 확인하겠어요. 꼭. 보시면 거의 전부 다 고전시가 작품론의 수록작품 목록을 보시면 뭐 대부분 이 작품들이 다 기출작품들이죠. 근데 다만 출제자의 의도와 논점이 동일 논점으로 나왔는가, 개론서 필진의 생각과 동일하게 나왔는가, 그 점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돼. 거기 보시면 상고시가에 공무도화가, 황조가, 구지가가 있고, 구지가의 기출에 2006년도, 그 다음 2022학년도에 기입형 문제에 바로 호칭명령 가정위협의 언사가 출제된 바가 있어요. 구지가. 오케이, 여기까지. 수록작품 목록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언제 기출되었고, 어떻게 기출되었고, 어떤 논점이었고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아셨죠? 쉬었다 합시다.